먼저 이제 요번 23회 시험에서 민법에 관해서 이제 말들이 많고요. 어떤 분은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짧은 시간에 잘 풀었다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민법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양쪽 말들이 다 맞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민법을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에 단답식이 많이 나왔고, 그 단답식들이 이제 민법 총칙부터 계약법까지 포괄해서 이제 종합적인 그 지식을 테스트하는 단답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본서를 충실히 읽은 분들한테는 너무 쉽다고 좀 느꼈을 거라. 그래서 실제로 8, 90점 맞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단순히 이제 암기식으로 공부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외운 대로 출제를 안 해줬기 때문에 풀기에 좀 어려웠을 거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 근데 민법 출제 방향은 3, 4년 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라고 말이요. 그래서 그 단답식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거,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는. 만약 이제 요거는 A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 문제마다 이제 B형은 몇 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B형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 41번에 대리권한 설명 옳은 것은, 요거는 B형에서는 43번 문제예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옳은 건 이제 일단 답은 3번인데, 요 3번은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을 해서 시험에, 우리 시험에도 이미 출제된 아주 기본적인 판례죠. 요리 이제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이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을 때 요게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라 성립되는가 이야기인데, 원래 이제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라 성립되려면 이 복대리인에게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어야 된다고 말이야. 근데 이자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 복대리인에게는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기에 129조 표현들이 성립이 안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라고 말이요. 요 을이 상대방하고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여지없이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성립돼요. 이자는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고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대리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129조 성립 본인이 책임을 지고, 요거는 129조 성립이 안 되니까 원래 본인이 책임 안 지고 일이 되다 보니까 거래한지를 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형 판례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고, 이자가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도 이자가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129조 표현들의 성립을 인정, 이에 대해서도 이제 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제 요 판례는 실제로는 이 복대리인이 이전에 대리권을 가지고 쓰던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9조 표현들이 성립되니까 시험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4번 판례가 여러분한테 좀 낯설 건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되는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2007년도 판례인데, 125조 표현대리는 원래 이제 요런 경우 125조가 성립된다고, 요 본인 갑이 상대방이 될 자에게 내가 의뢰한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상대방이 될 자에게 표시 통지를 해줬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갑대리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면은 여기에 125조 표현들이 성립돼요. 이때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언제나 유효해야지 125조가 성립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될 자에게 표시하기만 하면 125조 표현들이 성립되는 것이지,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관계의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 유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이요. 요 두 사람 사이의 계약관계가 무효가 됐든 취소가 됐든 이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유효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이요. 해서 그 4번 판례는 틀려있다는 거예요. 본인과 대리인 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하고는 관계없이 125조 표현들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42번은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를 말하는데,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거를 채권행위, 또 다른 말로는 채무가 생기니까 그 채무를 이행을 해야죠. 그래서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신 이제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를 합쳐서 처분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럼 여기 1, 2, 3, 4번 4개는 채권행위에 해당이 되고,
5번의 경우는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채무 면제, 더 나아가서 무채자산권의 양도, 이런 것들은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물권행위는 아니지만 물권행위처럼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준물권행위에 그래. 요걸 이제 물권행위, 뭐 재산권 설정 계약,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 저당권 설정 계약, 요런 물권행위하고 요걸 합쳐서 이제 처분행위 그라고. 따라서 답은 의무 부담행위, 채권행위 아닌 것은 5번이라고 하면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자산권의 양도 이런 거는 준물권행위로서 흔히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42번은 B형에서도 42번 문제예요. 그다음에 43번은 B형에서는 이제 41번에 해당이 되는데, 선의 제3자 보기 중에서 말하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답은 2번일 것이고, 제3자는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는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리를 직접 취득하기 때문에 요약자하고 사실상 동일시하죠. 그래서 제3자 해당이 안 되니까 답은 2번을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이 2010년도고 최근 판례인데,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이런 자는 전형적인 제3자 해당이 되죠. 사례는 이제 각각 을이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원래 이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요 임차인이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좀 받고자 했다고 말을 해서 이제 임대인하고 통보를 해서 가장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이 임차인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줬단 말이야. 전세금 예컨대 1억 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이니까 이게 허위 배상됐으니까 무효죠. 따라서 얘가 원래 전세권 등기를 해도 전세권 취득을 못 하는데, 이제 금융기관 병 앞으로 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 그 말이야. 그 원래는 이 전세권은 이자는 실질적으로 전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을 결정한 저당권 설정이 돼봐야 요 병은행은 저당권을 취득 못할 건데, 요게 이제 이 허위 표시를 토대로 해서 다시 이제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니까 새로운 법률관계 이용계를 맺었죠. 해서 이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도 제3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1번 지문처럼 여기에 전세권부 채권, 요거는 이제 이 전세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1억 원짜리 전세금 채권, 요거를 예컨대 병이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했다. 그러면 이 허위 표시를 토대로 해서 요 가압류를 다시 설정받았으니까 요게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요 가압류 채권자도 제3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2010년도 최근 판례를 압축시켜서 예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44번은 B형 문제에서도 똑같은 44번인데, 강박연 의사판 설명 드린 게 44번 문제는 최근에 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정수정학계 사건과 관련해서 요 판례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올해는 유달리 이제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사성 있는 사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에서도 이에 관한 판례는 집중 나올 거다 예상을 했으니까 누구나 다 맞췄으라고 보는데, 예컨대 이제 갑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국가 공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갑을 강박을 해서 강제로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헌납을 받았다 그 말이야. 강제로. 그럼 이제 갑은 여기 이제 실제로 보면 부산에 사는 김비태씨고, 여기 이제 국가가 공갈 협박을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산일보 부산일보 주식, 문화방송 주식 등등을 이제 강제로 국가에 헌납받아서 정수정학회를 만들었다. 그 사건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갑의 이제 상속인들이 이제 여기 62년도 이라는 사건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서 이제 이게 정수정학계 사건으로서 최근에 이제 언론에 집중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갑 쪽에서 이제 재산을 찾아오려면은 요 헌납한 것이 이제 민법으로 말하면 증여죠. 이게 이제 무효로 돌아가거나 취소로 돌아가면 되는데, 취소 경우는 이제 문제가 좀 하나 있죠. 그래서 일단 무효로 돌아가면 재산을 찾아올 건데,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면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이 됐으니까 요 증여가 반사질생으로서 무효냐 이걸 따졌는데,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이 됐다 그래서 요 증여가 반사질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103조는 적용이 안 되니까 아직 증여가 무효가 안 되죠.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강박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반사질생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 판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했죠. 국가 공권력이 이때는 중앙정보부였죠. 국가 공권력에 강박을 해서 일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증여가 반사일상이가 아니냐 해서 이제 이 판례들에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이제 104조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궁박한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를 했다고 말이야. 궁박의 개념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인 것 다 포함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태에서 증여를 했으니까 이게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무효가 돼도 또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이야. 근데 잘 아는 것처럼 이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의 경우는 처음부터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계약이 아니니까 104조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검토해야 될 것이 107조라고 말이요.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에서 핵심은 이제 진의 개념인데,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이요. 따라서 이 갑은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지만 증여하겠다는 생각은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증여하겠다고 표시했으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요거는 비진입 표시에도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로서 아직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도 보호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검토할 게 이제 110조라고 말이요. 강박이 있었으니까 강박을 이유로 110조에서 취소하면 안 되는가. 그래 이 정수정학교 사건에서도 우리 법원에서는 국가의 강박은 분명히 있었으니까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이야.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62년도 사건이고 취소는 무효하고 달리 민법 146조에서 제적 기간의 제한을 받아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소권 행사되고 둘 중에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한 걸 기준으로 취소권이 소멸되니까 이 경우에 취소권은 제적 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이 됐으니까 요 갑쪽에서 1심 판결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1심에서 대신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강박이라는 수단이 있었으니까 강박을 이유로 이제 원래는 취소하지만 이건 제적견의 경과도 없으니까 지금 구제받기 어렵단 말이야. 그 대신 이제 강박에 관해서 이 의뢰 강박의 정도가 워낙에 심해서 표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까지 당했다. 그러면 강박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돼요. 이리 되면 이게 절대 무효로서 얼마든지 또 갑쪽에서 구제가 되겠지만 정수장학교 사건에서는 강박은 있었을 때 이 강박의 정도가 표의자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까지 시킬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로는 또 보지를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또 비판도 많이 했고, 따라서 이제 거기 44번에 틀린 것은 1, 2, 3, 4번은 이제 이런 것 이에 관한 판례들을 정리를 해놨고 5번만 틀렸죠. 강박행위가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에 해당이 돼서 취소하려면 그 강박이 위법이어야 돼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는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선 거니까 위법하다. 그래서 강박으로 이런 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 또는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가 된다. 이런 것도 전형적으로 강박이 위법한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취소가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답은 5번만 틀렸다는 거예요. 시사성 있는 그 판례들을 정리하는 거죠. 45번은 B형에서는 47번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니인번하고 미인번이 틀렸는데 니인번에서 묵건되는 경우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급요가 인정이 되니까 니인은 틀렸고, 미임은 추인과 추인 거절 의사표시는 묵건대리에게 하든 상대방이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미인번은 틀렸고 답은 3번인데 기억번만 좀 낯설은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묵건대리는 동의를 둬서 단독을 한 경우, 요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묵건대리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묵건대리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묵건대리, 요 경우는 이제 거기 이제 상대방의 상대방이 묵건대리는 동의를 해서 단독을 했다 그랬으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묵건대리에 있어서 수동대리 경우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민법 136조를 보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묵건대리에 있어서 수동대리 경우는 계약은 묵건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은 묵건대리와 마찬가지로 유동적 무효상이 되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136조를 그대로 물어본 것이 기억번이가 기억번은